Prometheus is to Satoshi, right? As fire is to Bitcoin. Bitcoin's a fire. 불에 있어서 프로메테우스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불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이에요. I think as you put it earlier, channeling energy through our intellect.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채널링할 수 있잖아요. Technologies that are dominating today.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들을 잘 봐봐요. 그런 기술들이 왜 세상을 지배했느냐? Faster, harder, stronger, smarter. 더 빠르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더 똑똑한 방식으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This all calls to mind Sun Tzu, author of The Art of War.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떤 전투든지 지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디지털 금이 그냥 금보다 수천 배는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더 낫거든요. 여러분은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돈의 본질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을 처음 만나도 전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가격 흐름에만 눈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거론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반응할 때 현명한 장기 투자자라면 비트코인의 본질은 무엇이고 비트코인을 왜 건전화폐, 즉 사운드머니라고 하는지, 더 나아가 돈이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재미있고 다채롭게 설명해주는 남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미국 유명 팟캐스트 쇼인 와리스 머니쇼의 진행자인 로버트 브리들러브와 진행한 엄청난 시리즈 영상을 제가 좋아하는 비트맥시인 넷달바님과 함께 마이클 세일러와 로버트 브리들러브의 느낌과 저희 둘 각자의 스타일을 살려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보실 수 있도록 더빙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리즈 영상은 마이클 세일러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드디어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동안 미친듯이 습득했던 방대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설명하면서 탁월한 언변과 놀라운 식견으로 비트코인 쓰임과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Well, the phrase that runs through my head is 좋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싸움 같은 건 없다. 이겁니다. 인류는 지금의 최고의 포식자가 되기 전까지 수백만 년의 고군분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인간의 투쟁에는 공정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예전에 독수리가 산중턱을 따라서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녀석은 염소 무리에 있는 새끼를 노리고 있었죠. 엄마 아빠 염소를 노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날아들어 새끼발을 낚아채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더니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새끼 염소는 바위에 팡팡팡 부딪히더니 죽어버렸고 독수리는 빙글빙글 날아내려와서 즐겁게 잡아먹었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건 없어요. 순간 염소가 불쌍해 보이다가도 아 맞아, 이건 인간이 아니지, 이건 자연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에 공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자 한 마리가 한 마리의 가젤에게 달려들까요? 아니죠. 8마리의 사자가 수십 마리의 가젤들을 한 곳으로 몰면 거기서는 사자 3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젤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떠밀려 사냥 포인트로 들어오면 뺨! 그 가젤이 죽는 타당한 이유라는 게 있을까요? 우연히 그 포인트로 밀려난 거 말고 공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연은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선대 인류가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지구의 최고 포식자가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 개체 하나만 떼어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there's that scene in Jurassic Park. 주라기 공원 영화에도 어떤 불량한 놈이 나오잖아요. 그 놈이 작은 랩터 공룡한테 못되게 구는데 작은 강아지 정도 되는 크기의 공룡을 세디스트처럼 막 발로 차고 하다가 공원에 갇혀버리는 장면에서 걷다 보니까 그 공룡이 보여서 또 발로 차버리고 뒤를 보니까 아니 그 녀석이 공룡 친구 둘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고 다시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넷이나 모인 거예요. 한꺼번에 달려드니까 그 불량한 놈이 쓰러지고 이제는 16마리가 때로 달려드니까 겨우 싸워서 떨쳐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32마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의 인간은 어떤가요? 쇼핑센터도 있고 차도 있고 에어컨이 나오는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소방서나 경찰에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살잖아요?
자연은 동물원이나 가야 보는 거잖아요. 울타리 뒤에서 보면서 저게 자연이야 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림으로 보면서 아주 낭만적이죠. 아까 같은 공룡 64마리가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닌 거죠. 아까 그놈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량한 녀석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놈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바주카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어도 그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48시간 안에 그는 어떻게든 잠을 자야 할 거고, 그러면 바로 잡아먹히겠죠. 이게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300만 년 전을 생각해보면, 아니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혼자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누군가 내 뒤를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담과 이브처럼 둘이 있어야 하고 셋, 넷이 있어야 하고 결국 부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시리즈에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인류의 선사시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야생의 환경 속에서 맹수들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현재와 같은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고, 그 과정에 어떤 위대한 발명들과 철학, 인문학적 사건들과 개념들이 등장했었는지를 앞으로 쭉쭉 풀어나가기 위해 공정한 싸움이란 없는 냉혹한 자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시죠. 내가 잠들었을 때 뭔가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누군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늑대무리가 여러분을 사냥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걔네들은 절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가 싸워서 이겨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 뒤에서 공격할 거거든요. 따라서 인간이 두뇌를 통해 사고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How do we survive in a hostile universe? We have to figure out how we can get harder, smarter, faster, and stronger. 적대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단단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빠르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인 거예요. That takes us to the beginning of man. So if I look back at Stone Age technology, 석기 시대의 기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자연을 이겨내고 우뚝 섰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불, 미사일, 수력, 더 많은 게 있겠지만 불 얘기부터 시작해보면 불은 인류의 주요 에너지 네트워크입니다. 에너지를 채널링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럼 불을 피운다는 게 뭘까요? 물질에 잠재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연쇄 반응인 겁니다. 즉,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 저장된 태양빛을 방출시키는 거랑 같은 그런 원리겠죠? 맞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호랑이, 늑대무리, 뱀 같은 애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장된 에너지를 수도꼭지 틀어서 쓰듯이 열어서 채널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 신들만 쓰던 불을 훔쳐서 전달해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신화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불에 있어서 프로메테우스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불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불이 바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설레인 거죠. 불의 발견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되는데, 불이라는 게 늘 있어 온 거니까 대부분은 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럼 석기 시대에 개인 차원에서 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불을 피우면 얼어 죽는 걸 막을 수 있었겠죠? 아주 유용한 거죠? 그리고 불을 사용해서 동물들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즉, 불을 피워놓고 자면 얼어 죽지 않을 수 있고, 자다가 뱀이라도 들어와서 잡아먹히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벌레들도 쫓아내버릴 수 있으니까 정말 유용했겠죠? 그리고 사냥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을 이용하면 사냥감들을 도망가게 할 수 있으니까 머리를 좀 더 쓴다면 사냥감들을 절벽으로 몰 수도 있겠죠.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 아래로 내려가서 줍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말이랑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마? 아니면 코끼리랑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좋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영웅들의 맨손 전투는 영화에서나 훌륭한 이야기이지만 현실에서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and if you went back 1,000,000 years, you would find that
that your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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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grandparent 수백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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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팠을 때 혼자 맨손으로 동물하고 싸우려고 드는 걸 보면 저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냥하는데 불을 쓸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밝혀내길 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신체도 같이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요리를 한다는 건 미리 소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소화를 시키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많아지겠죠? 게다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10배에서 20배나 빨라집니다. 이렇게 에너지 대사 효율이 10배나 증가하면서 인간의 소화기관의 길이가 짧아졌고 소화의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것만큼 그 남는 에너지를 다른 기관, 특히 뇌에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리를 안 하는 다른 동물들은 작은 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리하는 인간은 소화기관이 짧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신진대사 효율이 높으니까 칼로리로 절환하는 시간도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한 거죠. 근데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있어야 하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이처럼 요리라는 측면에서 불은 참 결정적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시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동굴, 캠프, 텐트 등 어디든 밝힐 수 있잖아요. 또한 인간의 소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유적을 여행하다 보면 어딜 가나 망루, 감시탑이 있죠. 로마인들이 만든 감시탑이 있잖아요. 탑에 불을 지피면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신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현대인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들이 2000년, 3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미 10만 년 전부터 대부분의 것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기록된 건 아니겠지만 그때도 인간은 상당히 똑똑했어요. 암튼 불이라는 걸 온갖 데에 쓰기 시작하면서 결국 의사소통에도 쓰게 되는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 보면 뭔가 단단한 걸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걸 넘어서 뾰족한 창끝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금속 가공에도 쓸 수 있죠. 이렇게 금속 가공까지 불을 쓰게 된 이 시점이 바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때인 겁니다. 이처럼 불은 모든 제조 과정의 필수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만약 로버트 당신에게 1000에이커의 숲을 줬다면 당신은 그 숲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불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네요. 트랙터? 기원전 10만 년 전에요? 그냥 불로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예전에도 이런 얘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신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냥감을 쫓아가고 사냥감은 도망다니고 등등. 정말 그랬을까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게 진짜 그러게요. 그러진 않았겠네요. 우리가 기원전 10만 년 전 어딘가에 뚝 떨어졌다면 과연 팔다리만 가지고 이 동물 저 동물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노노노. 일단 협곡을 찾은 다음 한쪽 끝에는 불을 피우고 다른 쪽 끝에는 참호를 파서 마스토돈이 걸려들게 해서 목을 부러뜨리는 거죠. It's sort of life's way to take the most energy efficient strategy, right? 어찌 보면 가장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전략을 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독수리도 염소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절벽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불을 쓴다는 건 참 재밌는 얘기네요. 자연과의 투쟁에서 우리 인간의 전략을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채널링할 수 있잖아요. 뒤에서 할 얘기지만 인간의 지성이란 결국 상호 간의 거래를 통해 더 발전해 온 건데 인간은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합이 우리 각자 인간들의 부분 합보다 더 많아지게 한 거니까 그게 바로 경제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각자 가진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인류의 생존 전략이 더욱더 발전하는 거니까요. The phrase, right? You're playing with fire. Be careful, you might get burned.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불장난하니? 태워먹지 않게 조심해.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독특한 점은 불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마스터한 시점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했죠. 유전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진실의 불, 믿음의 불,
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불을 잘 지킨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게 도시, 마을, 부족 등의 어떤 문명이든 불이 없어져 버리면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불처럼 이것도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불을 지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실의 불에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건 역시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아이디어였죠. 100만 년 전 인간에게 있어 불을 관리하는 건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었을 겁니다. 불을 어떻게 해서 잘 피웠습니다. 아주 좋았겠죠? 근데 10만 년 전 영상 5도 날씨에 비까지 오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심지어 영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씨는 춥고 몸도 젖었는데 불이 꺼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학구적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고 뒤따르는 수많은 발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뇌가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죠? 앞의 영상들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공정하지 않은 냉엄한 야생의 세계에서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남아 문명을 만들며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불, 미사일, 수력,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핵심 기술인 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영상에서 두 번째 핵심 기술인 미사일에 대해 마이클 셀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는지,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에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지금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Let's go! A next observation is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자, 호랑이, 곰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면 뭐 아무 동물이나 골라봐도 됩니다. 옆에서 같이 싸워주는 대형견도 있다고 해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싸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만약 상대가 10마리라면 어쩔 겁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놈을 달려서 쫓아가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in runner's world, right? 러너스 월드를 읽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항상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인류는 먹이를 쫓느라 하루에 20에서 30마일씩 달렸기 때문이죠.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계속 달려서 쫓았던 겁니다. 뭐 그것도 방법 중 하나겠죠. 근데 저녁 시간이라서 배가 고픈 상황에서 도망치는 뭔가를 잡으려면 어떨까요? 지쳐 죽을 때까지 20시간 연장으로 달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럴 때 더 나은 아이디어는 미사일로 목표를 명중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사일이란 새총, 투석기나 활, 화살 등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화살촉은 10만 년 전부터 있었는데 대부분 슬링이라고 하면 애들이 갖고 노는 고무새총을 떠올리지만 제가 말하는 건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오는 새총입니다. You study Roman history and you go back 1,000 years before Rome. 역사를 공부해보면 로마 시대보다 앞선 1000년 전에 이미 새총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비자 섬과 같은 발레아레스 제도는 이걸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고대 문헌에서 이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발레아레스 제도의 원주민들은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인 3살부터 새총 훈련을 시켰다. 길이가 2m나 달하는 이 새총은 동물 섬유를 꼬아 만들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야구공을 던질 때 긴 팔로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 채찍처럼 엄청난 지렛대 효과를 얻게 되잖아요. 따라서 발레아레스 제도의 원주민들이 쓰던 새총이라고 표현했던 이 투석기는 팔 길이를 3m 수준으로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었고 이런 훈련을 원주민들은 3살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밥 먹고 그 짓만 했는데 완전 잘하게 됐겠죠? 게다가 작은 돌을 끼우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납으로 된 총알을 썼어요. 총알이라고 하면 대부분 총을 떠올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이라는 게 나오기 한참 전부터 총알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총은 단지 화약을 쓴다는 점에서만 다른 거죠. 납으로 된 총알은 기원전 10,000년 전 아니면 10만 년 전일 수도 있고 이건 간단한 발명품이거든요. 목숨이 달린 문제였을 테니까 어떻게든 고안해냈을 겁니다. 암튼 상당한 질량이 응축된 총알을 새총, 투석기에 넣은 게 미사일입니다. You ever seen a good pitcher? A good pitcher can place the ball. 실력이 좋은 투수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런 투수라면
90피트 떨어진 곳도 4인치 정도의 오차로 공을 던질 수 있죠. 타석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해서 맞출 수 있겠죠. 그렇다면 4에서 5cm 정도 되는 돌랍으로 된 총알을 45m 밖에서 던진다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아마 사람의 머리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매번 당시 로마인들의 기록을 보면 그랬다고 나오거든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정리해보면 이 새총수들은 100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이나 사람의 머리를 정확히 조준 타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꼭 머리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갈비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파열될걸요? 리비우스가 쓴 2차 포에니 전쟁이란 책에도 로마 새총수 얘기가 있습니다. 새총질이 너무 뛰어나서 골족의 갑옷까지 뚫어버리고 뼈를 다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가죽 갑옷을 입고 있으면 갈비뼈가 부서지고 갑옷을 안 입고 있으면 헬멧에 총 맞은 마냥 뇌진탕에 걸리는 거죠. 전혀 공정한 싸움이 아닌 거죠. 2에서 3m 되는 긴 창이 있다면 늑대무리와 공정한 싸움이 될까요? 노노노 안 됩니다. 곰하고는 이게 됩니까? 노노노. 만약 창만 가지고 사냥하고 방어했었다면 인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창, 곤봉, 칼 등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정말 멋지고 낭만적이게 연출이 되겠죠. 검투사들의 전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싸우는 상대라는 게 같은 프레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싸움은 같은 프레임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사일 기술들을 마스터해서 상대를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순간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해서 죽이는데 상대방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비대칭적 타격 스킬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죠. You would stand up. And by the way, you would be up. 그리고 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위치에서 쏘면 어떨까요? 새총이나 화살을 쏠 때 언덕 위에 서 있으면 중력의 도움을 받게 되니까 사정거리도 늘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뒤에서 쏘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저 멀리 평지에 있는 위협적인 맹수를 보고 걔네들이 올라올 수 없는 높은 곳에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요? 높은 곳에 서서 가까이 오길 기다렸다가 새총이나 화살로 쏘면 되잖아요. 만약 명중시키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재장전하고 다시 쏘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회가 몇 번이나 더 있죠?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평지에 내려와서 멋진 창이나 칼을 가지고 싸워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Risk of ruin can never take that on. I think this is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꿀잼인데요. 이게 동물과 사람을 구분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인간은 시력을 주요 감각으로 삼는 몇 안 되는 동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사람하고 조류 중에 포식성, 육식성 조류일 거예요. 독수리같이. 그리고 이건 인간이 가진 손재주랑도 연결이 되는데 활, 화살, 새총, 돌팔매 등 미사일류의 무기를 다루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의 차이가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말, 생각, 그리고 도구를 만드는 능력 이런 거랑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진짜 개꿀잼. You think about the idea of missiles, right? 미사일류의 무기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이 있어야 하고 뇌도 있어야 하고 타격점을 정해야 하죠. 한 가지 빼먹었네요. 우리가 지금 수십만 년 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죽여야 하는 상황이니까 바람에 맞서서 태양을 등지고 더 높은 곳에서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거기에 좁은 통로 같은 채널까지 있다면 더 좋을 테고요. 암튼 살아남으려면 이런 지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루 중 이 특정 시간에는 태양이 내 등 뒤에 있고 바람은 딱 이런 방향으로 불고 여기 높은 지점에 서 있으면 되겠군. 응? 근데 여기에 올라올 만한 길이 있네. 이거 막아놔야겠다. 새총 날리기 시작했는데 곰이 나를 잡아먹으러 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총알은 단디 준비해놓고 눈은 안 나. 다시 말하지만 이건 공정한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내는 인간.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조상들이었겠죠. 반대로 좀 엉성한 바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인간. 그들은 죽어간 거죠. this all calls to mind Sun Tzu, author of the Art of War.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떤 전투든지
지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똑똑한 장군이라면 앞에서 쭉 언급한 여러 준비를 마치고 승리한 적이 있는 혹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에만 임하는 그런 원리. 태양을 등지고 바람을 맞서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몸을 숨기고 총알은 아주 단디 준비하고. Technologies that are dominating today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들을 잘 봐봐요. 그런 기술들이 왜 세상을 지배했느냐? faster, harder, stronger, smarter. 더 빠르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더 똑똑한 방식으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지배자가 되고 싶다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똑똑하게 힘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 속 사례 수백 개를 들 수 있지만 모든 기술들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단단하게, 똑똑하게, 강하게, 빠르게 뭔가 해낼 수 있다면 지배적 기술이 된다는 얘기가 꽤 타당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금이 그냥 금보다 수천 배는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측면에서 더 낫거든요. 자연물은 왜 자연물일까요? 금은 그저 노란 돌멩이일 뿐이고 곰은 곰이고 마스터돈은 마스터돈입니다. 자연물들은 더 단단해지고 빨라지고 강해지고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혁신을 통해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미사일은 그냥 도구라고 여길 수 있지만 참 많은 것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앞서 말했던 불은 에너지 네트워크자 에너지원, 말하자면 배터리입니다. 에너지원으로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유롭게 전달 가능한 거죠. And then that takes us to hydraulics, which is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수력입니다. 일단 물로부터 오는 힘이 있고 또한 물은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소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물과 불. 아무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보자고요. 일단 파도는 상당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또 다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건 부력입니다. 우리가 1톤 정도 되는 무게를 허리에 지고 언덕으로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마차에 그 정도를 싣거나 당나귀 등에 올리고 쉽게 어디를 갈 수가 있을까요? 문제죠. 이건 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똑같은 무게를 바지선에 실어서 물 위에 띄우면 그만큼의 부력이 생겨나니까 한 손으로도 밀 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수력을 마스터했다는 건 정말 판타스틱한 겁니다. I went to MIT. MIT's mascot is a beaver. 제가 MIT를 나왔잖아요. MIT의 마스코트는 비버입니다. 비버가 그려진 링도 있는데 그걸 보고 다들 묻더라고요. 왜 비버냐고. 왜냐하면 비버는 자연 야생의 엔지니어이기 때문입니다. 비버는 시력도 안 좋고 짧고 뒤뚱거리는 동물임에도 주변을 둘러보고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는데 스라손이 미끼나 곰의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버가 뭘 하는지를 보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버는 나무를 베어내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나무를 베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무를 베입니다. 그리고 그걸 댐으로 만들죠. 그렇게 물줄기를 댐으로 채널링해서 물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주변 지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죠. 물 웅덩이 한가운데에는 작은 오두막을 만드는데 입구는 물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두막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생명체에게 있어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물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고 그 생태계에서 많은 것들은 물의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겠죠. 생태계의 다양성도 좋아지고 식물도 잘 자라고 야생 환경에도 좋고요. 사람들이야 비버가 숲을 망친다고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비버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폭풍이라도 와서 댐이 망가져도 천둥번개든 허리케인이든 뭐가 와도 댐을 다시 고칠 거란 말이죠. 정말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이걸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버의 모습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저는 정말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I've been to the desert. I've been to Riyadh. I've been to UAE. I've been 저는 살면서 여기저기를 다녀봤는데 사막에도 가봤고 리야드도 가보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마이애미 해변도 가봤죠. 사람들은 석유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가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석유는 권력도 아니고 부도 아닙니다. 물이 부입니다. 물이 삶의 핵심이잖아요. 제가 당신한테
100억 달러를 주고 사막에 원하는 만큼의 땅을 줘도 거기서는 삶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 웅덩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오크나무가 있는 공원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라고요. 100억 달러 주면서 사막 가서 살라고 하면 사막에서 그 돈 가지고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풀 매수한 다음에 사막을 탈출한다? 아주 진취적이긴 한데 오케이,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0억 달러 받고 사막으로 가면 뭘 할 겁니까? 일단 물을 파는 사람부터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막을 탈출하겠죠. 그 다음은 제트기 한 대 사고 남부 프랑스에 별장 하나 사고 지중해를 누빌 수 있는 요트도 한 대 사고 그런 다음에서야 이제 뭐 하면서 살지? 하겠죠. 사막에서 야자수 한 그루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연 2만 달러예요. 100그루를 키우고 싶으면 연 200만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막에 잔디밭을 만들고 싶으면 단 10에이커의 잔디밭을 만드는데 연간 100만 달러가 들죠. 게다가 그렇게 한들 완전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에이커의 잔디밭을 100만 달러를 주고 산다고 쳐도 언제든 모래폭풍이 와서 다 쓸어버릴 거거든요. 이처럼 물은 생명의 기본 요소임에도 우리는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다가 비용을 내는 상상을 해보면 그제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사막에서 생존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연 5천만 원 정도를 벌면서 공원도 있고 적당한 강수 플러스 좋은 날씨에 사는 도시인이 사막에 있는 억만장자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Hydraulics will generate power, right? I can harness running water running down a hill and create a turbine. 수력 얘기로 돌아와서 말하자면 물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언덕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터빈, 풍차를 돌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방앗간이 따라 붙겠죠. 흥미롭죠? 수렵 채집 얘기도 다시 해보면 제가 10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가 저한테 마이클 머리 좀 써볼까? 다 같이 사냥하러 가자! 라고 하면 집어치워! 라고 할 겁니다. 대신 뭘 할 거냐고 하면 강의 상류를 탐색하고 신선한 물이 있는 지류를 찾아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충분히 크다면 물고기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약간 틀어서 웅덩이를 만들 만한 곳을 찾을 거예요. 비버가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좀 파서 물줄기를 좀 틀고 수문까지 만들어서 연어든 뭐든 들어오면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물줄기를 틀어서 나만 쓸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면 그 웅덩이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혹은 엄청난 양의 물을 안 쓰고 그냥 흘려보내든 간에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무한대잖아요. 웅덩이 안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잘 갇혀 있으니 플루라군 영화처럼 착살 들고 물고기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역시 공정한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 마이클 셀러 얘기 잘 듣고 계시죠? 계속 쭉 듣다 보면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보고 계실 텐데요. 마이클 셀러는 우리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고 최상위 포식자가 된 결정적인 기술 3가지인 불, 미사일, 수력 중에 미사일이라고 말했던 원거리 공격 무기들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기하고 재미있는 오래된 역사들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추가로 수력, 즉 물이 갖는 엄청난 위력과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인트로 개념으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수력이 갖는 우리가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마이클 셀러를 통해 함께 들어보시죠. 렛츠고! 낚싯바늘도 필요 없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잡는 겁니다. 웅덩이를 냅다 폭파시켜버린 다음에 걸어가서 줍줍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없다면? 물줄기를 이미 틀어놨으니까 물은 계속해서 들어올 텐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유입되겠습니까? 전부 다 제 거인 거죠. 웅덩이에 한번 들어온 물고기들을 가지고 제가 뭘 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만 잡으면 됩니다. 그냥 웅덩이 안에서 헤엄치게 냅두는 거예요. 겨울이 와서 물이 얼면 무슨 상관이에요? 작은 구멍 하나 뚫어서 매일매일 한 마리씩 잡아 먹으면 됩니다. 힘들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냥감을 쫓아다니다 보면 발목을 삘 수도 있고 잘못해서 발목이 부러지면 죽는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늑대물이나 마스터돈을 만나기라도 하면 또 도망 다녀야 하고요. 이처럼 수력은 마실 것, 먹을 것을 우리 앞에 갖다 줍니다. 또한 나를 위협할 만한 동물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주변에 도랑을 파놔서 접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자를 만들어 놓는 거죠. 만약 내가 해변에 산다면 나는 천연 조수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무슨 동물이든 알아서 기어들어오게 두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메인주에 랍스터맨을 본 적이 있나요?
랍스터맨? TV에서만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랍스터맨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가재를 통발로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뭘 하는지를 보면 가재를 사냥하거나 잡는 게 아닙니다. 가재 농사를 짓는 거죠. 사냥과 양식은 큰 차이가 있죠. 통발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재가 좋아하는 청어 같은 것 좀 넣고 통발 여러 개를 바다에 던진 다음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게으른 가재들은 통발로 기어들어와서 먹이를 먹지만 결국 갇히겠죠. 통발을 끌어올려서 큰 가재는 잡고 작은 가재는 그대로 둡니다. 더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랍스터맨들은 일종의 가재 농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재들은 가재 호텔에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죠. 가재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 당신한테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 70세가 되는 해에 잡아먹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별로겠지만 만약에 750살까지 이걸 해준다면 어떨 것 같나요? 35살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바라쿠다한테 잡혀먹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가재 입장에서는 자연보다는 바닷가재 호텔에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10배는 더 오래 살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가재들은 실제로 이걸 좋아합니다. 길들여진 거죠. Nature tends to pursue the most energy efficient strategy available to it, right? 그렇네요. 자연은 어차피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하잖아요. 절벽으로 염소 새끼 끌고 가는 독수리나 지금 얘기한 랍스터 호텔을 즐기는 가재나 뭐 물줄기를 틀어서 연어 떼를 잡으려는 인간이나 결국 효율적인 거, 가성비 높은 옵션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성이라는 거의 본질 그 자체잖아요. 에너지를 채널링하는 겁니다. 한 곳으로 모아서 집중시키는 거죠. 그죠? 낭비되는 과정을 없애는 거기도 하고요. 최대한 효율적이고 유용한 방식으로. The pyramids got built 2,000 years before Cleopatra and Caesar. 클레오파트라, 시저가 있기도 전인 2000년 전에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 돌들을 끌어올렸을까요? 유튜브에서 예전에 본 게 있는데 2톤 4톤씩 하는 돌을 위로 옮기기 위한 수력 엘리베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피라미드를 짓기 위한 수력학. 유튜브에서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본 거는 뭐 통나무를 아래 깔아서 굴리는 거? 수력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죠? 튜브 같은 구조에 물이 차 있다고 가정해봐요. 튜브 하단부터 시작하는 건데 물에 뜨는 것들을 달아 넣는 거죠. 동물 가죽으로 풍선을 만들고 돌에 매달아 놓으면 부력을 이용해서 위로 나오는 거예요. 튜브끼를 쭉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거죠. 1000피트의 돌을 옮기는 건 어렵지만 20피트 정도는 옮길 수 있을 테니까요. 수로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거랑 같은 원리인데 게이트를 닫아서 한쪽 입구를 막아놓고 물건을 띄운 다음에 반대편 출구를 열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있으면 수십만 톤의 돌들을 물을 이용해서 쉽게 옮겨지는 거예요. 와우. 핵꿀잼 인정? 그 방법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처럼 물을 이용하면 양식도 해, 고기도 잡아, 안전도 확보해, 위생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어. 물과 그 역학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문명의 요람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산토리니에 가보면 거기는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칼데라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하얀색 도시 말씀이시죠?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지금은 20세기서부터 항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당나귀를 타고 갈 수도 있더라고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타볼 수 있어요. 그래도 전 운동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당나귀를 왜 타지? 걸어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엘리베이터도 뭐 굳이 탈 필요가 있나 싶었고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리 힘들진 않았어요. 그렇게 당나귀들이 오르내리는 계단을 걷고 있는데 제 눈에 뭐가 띄었게요? 당나귀 응가가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아마 보고 싶은 것 그 이상으로 보셨겠죠? 아마도 그것은 강? 당나귀 배설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이건 고작 가끔 있을 관광객이나 태우는 3마리에서 4마리가 싼 똥일 뿐입니다. 근데도 똥물이 흐르는 강이 된 거예요. 이리저리 피해서 걸어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100배 정도 더 많은 당나귀가 도시 한가운데에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 이걸 대체 어떻게 치웠지? 그 옛날엔
고압수 호수 같은 걸로 치울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21세기인 지금도 당나귀 똥물강을 안 치우는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자, 그러면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고 실험을 해보자고요. 동물의 힘을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도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엄청 별로였을 것 같아요. 끔찍하겠죠? 그리고 비위생적이죠. 파리, 장티푸스, 세균이 들끓었겠죠. 그리고 똥이 마르면 입자들이 분진이 되어 여기저기 날리겠죠. 거기서 숨쉬고 냄새 맡고 개끔찍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뭘 먹고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뭐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위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본능적으로 떠올랐던 거죠. 이래서 그리스 미코노스 섬의 모든 거리가 좁은 거였구나. 말이나 수레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모두가 걸어 다녀야 했던 거예요. 로마의 기사들이 말을 타는 특정 계급이었던 것도 같은 이유죠. 고대 로마 시대의 최상위 1% 아니면 0.1%만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사 계급이었습니다. 즉, 로마 귀족은 말을 탈 수 있는 계급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의 시내로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돈과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안 됩니다. 말을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나 소나 말을 타고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거주가 불가능한 도시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에서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죠. 물건들을 어떻게 옮기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동물 응가가 없이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위생 시스템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원! 정답은 배. 왜 배가 필요하죠? 내에 있는 25개 정도의 항구 도시, 그리고 1년 중에 적어도 6에서 9개월은 이 도시들을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상당히 잔잔한 바다여야 하죠. 어쨌든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왜냐? 내륙 도시들 간의 상품 서비스를 옮길 때 동물들을 이용하면 그냥 더럽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문명이라는 게 결코 발달할 수 없는 거죠. 이야, 지중해가 정말 이상적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완벽한 조건을 갖췄죠. 육지가 보이는 거리에서도 항해가 가능하니까 항로를 잃을 일도 별로 없고 항구도 아주 많고 해수면도 비교적 잔잔하고 또 정박할 수 있는 곳도 많죠. 모든 제국들을 살펴보면 페네키아, 로마, 베네치아, 대영 제국 등 지중해에 있는 위대한 제국들의 항구를 여행해보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코르시카 섬에 있는 보니파시오를 예를 들어볼게요. 기원전 1000년에는 페니키아 제국의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00년 전에는 그리스 제국의 항구였죠. 그 다음에는 카르타고인들이 와서 카르타고의 항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애들이 와서 로마의 항구가 되었죠. 그 다음에는 베네치아 애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영 제국의 항구가 됩니다. 몰타, 코르프 등 지중해의 수많은 항구들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중해를 장악하려면 강한 계절풍이 불 때 1에서 2일 내로 도착해서 정박할 항구가 필요합니다. 즉, 항구 네트워크를 얻으면 악천 후에도 배를 잃지 않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가 없어서 당신을 받아줄 항구가 일주일 항해 거리에 있다면 날씨가 안 좋아지는 순간 암초를 만나 죽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정학적인 항해 네트워크인 거고, 따라서 지중해는 문명 태동의 좋은 도관이었죠. 여기에 수력 운송의 힘까지 생각해보면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지 못했을 때 밀도 있는 경제가 만들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면서 농업 얘기는 거의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아무데나 떨궜는데 거기에 과일나무가 있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오, 이런 공터에 과일나무가? 다른 과일나무가 어디 있는지 18마일 정도 걸어서 찾아보자. 그리고 5마일 또 걸어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그냥 고기 잡는 웅덩이 옆에 100그루를 심으면 되잖아요. 인간은 그리 멍청하지 않아요. 구석기인이 지금의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힘세고 더 강하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nventions were leading towards increasing economic or energetic density, and that's what actually provided the bedrock on which to build a civilization. 그러면 결국 이 모든 발명들, 불, 미사일, 수력 이런 게 경제적 밀도, 에너지 밀도 이런 거를 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었다는 거네요. 그랬기에
문명을 건설하는 어떤 토대가 된 거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동물과 1대1로 싸울 수는 없었다. 근데 우리는 지혜라는 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끼리 서로 소통하고 조정 같은 거를 할 수 있었는데, 유발 하라리의 책인 사피엔스에도 나오듯이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건 인간만이 어떤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그걸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현실을 추상화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구 같은 것도 만들어내게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가능케 했다. 따라서 인간은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한다. 그걸 인간끼리 하든지 간에 혹은 자연물을 이용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태양빛이 축적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불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이 불이라는 것이 인간의 진화를 가속화시킨 측면도 있었는데, 음식 등을 통해 더 많은 칼로리를 방출하면서 우리의 인지 발달을 가능케 했다. 뇌로 에너지가 많이 가게 했으니까. 또한 금속 가공을 가능케 했으니까 단단하고 강하고 어떤 더 나은 그런 도구를 인간은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이 그때그때 내린 어떤 선택들, 마일스톤들이 인간의 진화를 이끌었다는 건데, 상호작용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들은 인간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거는 나중에 돈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나올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은 미사일. 시력에 의존하는 인간,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데 미사일은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하게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유리한 지형을 찾아서 원거리 사냥을 가능하게 해줬으니까. 그 다음은 물을 이용한 거. 일단 우리 몸 70%가 수분이죠. 따라서 물을 자주 섭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물 없으면 죽게 되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산소가 첫 번째고 물이 두 번째고, 공기 없이는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달. 네네, 그거요. 예전에 본 것 중에 물이 없으면 피눈물이라는 게 실제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극심한 탈수의 증상이 눈에서 피가 나는 거래요. 아무튼 이처럼 신선한 물이라는 거는 우리 생명 유지에도 중요하고 농업에도 중요하고, 아까 부력 얘기하신 것처럼 중력을 극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물의 부력을 이용하면 커다란 어떤 스케일의 구조물도 만들 수 있고 결국 규모의 경제도 이룰 수 있는 이런 건데, 야, 정말이지 이 불, 미사일, 수력, 이것만 딱 봐도 인간이 대체 왜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네요. We got to do all that to get to the Iron Age. 자, 이제 철기 시대로 고고싱 해볼까요? 여러분, 영상 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렀죠? 이거 빨려들어서 보다 보면 순삭입니다. 제가 계속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석기 시대의 인간이 지구상의 최상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핵심 기술을 불, 미사일, 수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의 영상들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흥미롭게 쭉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마이클 세일러는 인간이 그 핵심 기술들을 바탕으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를 거쳐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나타난 인간만의 위대한 창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방대하게 펼쳐질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어지는 영상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